11월 1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낙상 사고를 둘러싼 가짜 뉴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영상 캡처 보낸 구급차에 누워있는 김 씨와 그런 김 씨의 손을 잡은 이 후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조폭 연루서를 국민의힘에 제보한 박철민 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인적 쇄신 없인 선대위 합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뺄셈보다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홈페이지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 책임자인 김부겸 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동기 오찬에서 참석자 1명이 배우자를 데려오며 11명이 된 건데요. 김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 연속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어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 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속보가 뭐나 또 막 들어왔다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을 재소환했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속보가 없었는데. 국장 나가시자마자 네, 속보가 그러니까 속보를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반영하자는 네. 저희의 취지에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럼 신체컷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여야 대선 후보들이 오늘도 이제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 순회에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부터 2달 동안 전국을 누비는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메타버스를 타고 또 3, 4일 일정으로 전국 8개 권역을 다닐 예정입니다. 메타버스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줄임말인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첫 외교 관련 행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는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아, 참, 홍준표 의원이 활동을 재개했다고요?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선거 전적이 이제 7승 3패가 됐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이 젊은 층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다시 텅 비우고 청년들의 광장으로 나간다면서 일요일에 청년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2030들의 인기에 자신감을 얻은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직접 도울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 이후가 될 거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관련한 논란을 포함해서 뉴스픽5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다정회의 문을 여는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특검 동상이몽, 그리고 예산보다 수사, 11명 식사 기피 죄송, 홍남기가 곤혹, 마지막은 가득이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픽은 특검 동상이몽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조건부 특검 수용이 발단이 됐습니다. 일단 국가기관들의 수사나 이 내용 결과 곧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네, 줄곧 대장동 특검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입장에선 반색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괜한 조건을 달아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만나서 특검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좋다 만나자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헌데 정작 국민의힘 측에서 제대로 된 연락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어제도 오늘도 연락했다. 꼼수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만나자는 전화가 좀 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좀 알아보라 했더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충청도에 뭐 일정이 있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공식적으로 제안하신 분이 옆에 계신데 뭘 자꾸 진실 게임 무슨 그게 뭐지 게임하듯이 할 일인 거야. 그것도 특검할까요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분이 저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마치 특검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여서 결국은 피해 나가기 위한 일시 국면 전환용 꼼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입장차가 분명하죠. 특검을 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묻고 떠블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첫 시작인 부산저축은행의 이 불법 대출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실 수사가 진행됐다.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검의 도입 시점은 선 검찰 후 특검이란 점을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역시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이라면서 지금은 검찰과 공수처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손영길 대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명박 때 BBK로 아무리 공격했지만 우리가 엄청난 표 차이로 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을 MB의 BBK 의혹에 빗댄 셈입니다. 더불어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저축은행 특검은 꼼수이자 물귀신 작전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 최대한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자 그랬는데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거지. 자, 바로 두 번째 픽 가봅니다. 예산보다 수사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입니다. 유은혜 부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여야의 관심은 예산보다는 수사에 있는 듯했습니다. 김건희 씨 외에 또 다른 전주였던 정모 씨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 씨 본인도 주가 조작의 전주로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제보한 것입니다. 경찰의 내사가 중단된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검찰이 대장동 핵심 인물들 선에서 정리를 하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누군 봐주고 누군 뭐 어떤 정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수사하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상황도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예산보다는 두 대선 주자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판사 사찰 문건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장동 비리 사건이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줬다.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가 정의롭게 칼을 빼야 되는데 왜 상설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까?
네, 관련 수사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어제 사직안이 통과된 곽상도 전 의원의 수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열흘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손준성 검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이 두 사건의 관련 혐의를 종합해서 조만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남기가 곤혹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어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 당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서른 의원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 곤혹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제안들이 결국 쉽지는 않다. 소득세 같은 경우를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이거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그러한 납부 기한 연장은 물론 정부가 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건. 네, 방금 보셨듯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납세 유예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마련이 어렵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에 송영길 대표는 야당이라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지만 여당이라 그럴 수도 없다.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납세 유예는 국고 손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정부가 동의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11명 식사 깊이 죄송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선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죠. 김 총리가 이렇게 직접 발표한 내용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총리는 지난 6일 삼청동의 총리공관에서 대학 동기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김 총리 포함 총 10명이 모일 예정이었는데 예정이 없이 온 친구의 배우자가 한 명 있었고 결과적으로 11명이서 식사를 하게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종로구청 측은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가득이요입니다. 자, 오늘부터 6개월간 유류세 20%가 인하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자, 당당하게 가득이요 한번 외쳐볼까 싶지만 저는 차가 없다는 건 안 비밀이고요. 자,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나 알뜰주유소는 곧장 인하분이 반영됐지만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반영되려면 한 1, 2주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알뜰주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조건부가 아니고 수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특검을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좀 설명도 따랐죠. 그 이후에 지금 여야 간에 특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창인데 그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뭐 어떤 걸 먼저 할 것인지 어떤 걸 포함시킬 건지 지금 여야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또 민주당은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라든지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약간 또 톤이 달라진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 이후가 될 거라는 입장을 오늘 또 분명히 한 거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 말씀이 맞고요. 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얼마든지 특검법을 협상할 수 있다. 특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함께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나 명분이 없다면서도 형식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 말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직 뭐 여야의 입장이 뭐 전혀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여야 협상이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또 그래서 특검 출범까지 이어지더라도요. 지금 이제 뭐 남은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신채커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 등을 통해서 특검 수사가 결정이 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대통령이 바로 이 추천위에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추천위가 추천 명단을 꾸리고 대통령이 그중에 최종 1명을 임명하고 이후에 수사 착수까지 또 20일간의 준비 기한도 주어집니다. 본수사 기간이 60일, 대통령의 승인받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기한을 꽉 채워서 수사를 한다고 보면 오늘 당장 특검 도입에 의결한다고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선 다음 날 끝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3월 10일이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관련 수사 속보도 좀 짚어볼게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3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는 거죠? 네, 그 김만배 씨는 그제와 어제 이틀 모두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4일 구속된 이후에 단 한 차례밖에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사흘 만에 조사를 재개한 겁니다. 네. 자, 예전에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제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3명 중에 이제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였는데 구속 기한이 원래 오늘까지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검찰 수사팀 중에 일부가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김만배 씨 등 주요 피의자가 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 일정이 삐걱거렸는데요. 오늘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을 이달 22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을 해줬는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윗선 개입 여부와 정관계 로비 조항 등 밝혀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고발 사주 뭐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죠. 그 외에 이제 공수처가 그 판사 사찰 부분도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입건된 상태인데 손준성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추가 입건 조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와 관련해서 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주된 이유였고요. 또 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작성이 됐다면서 위법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으로부터 문건의 작성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신차커도 얘기했지만 곽상도 그러니까 전 의원이죠, 이제.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원직 사직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도 이제 큰 부담이 없고 한 이르면 다음 주 정도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뇌물죄든 알선수재 등 일단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문제가 없다. 이제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속보를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뉴스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이제 임명장을 수여했죠. 아무래도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 사례랑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특히 강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최 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중도 사퇴한 점을 고려한 당부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재형 전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요로 결석으로 인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치료는 끝났고요. 이제 잠시 후에 잠시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특검으로 잡겠습니다. 여야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 기싸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주 버스를 타고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듣는 행보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부인 김혜경 씨가 부상 당시 구급차에 실려가는 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가짜뉴스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자회견도 열었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요. 완전 제 스타일인 여자 연예인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얘인데요. 제 이름이 뭐니 했더니 로지라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고요. 가상인간이라고 해서 저는 2번 놀랐는데요. 이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가 화제죠. 그런데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메타버스를 탄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아니고요. 메타버스인데 매주 타는 민심버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 버스를 타고 매주 이렇게 지역으로 직접 가서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는다는 건데요. 첫 행선지는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 부동층이 많다고 하는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앞으로 철저하게 채우고. 네, 버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버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방송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을 만나는 이 온라인 반상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런데 저는 왠지 좀 익숙하더라고요. 사실 3년 전에 저희 JTBC가 민심버스의 원조거든요. 저작권료 500원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기자들이 저희들이 마련해서 운행 중인 613 민심버스를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경기지사 선거전을 뒤덮으면서 정작 지역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민심버스가 만나본 유권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 현장 행보가 강점이죠. 현장을 직접 습격을 하듯이 방문을 기습적으로 해서요. 행정 지시를 하는 모습 자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후보의 슬로건 합니다 이재명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오랫동안 배우던 일인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죠? 너무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원칙대로 처리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조치 의무화 위반을 위반했어요. 빨리 문 여세요. 여기 2번 방. 여기 2번 방. 2번 방에 들어갔는데. 잠깐만 나오세요. 그대로 나오세요. 소지품 챙기고 나오세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국에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후보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쓴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이유 아마도 지지율 때문일 듯한데요. 11월 2주차 이 NBS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2%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이 30% 초반 지지율을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3명이 모였을 때 1명만 지지자라면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이 윤석열 후보와는 달리 지지율 정체를 극복할 한 방이 없다는 점이 고민인 건데요. 다만 이 같은 조사에서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가 25%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 후보가 연일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라고 할까요? 다만 이 당과 정부와 미리 상의를 해서 조율되지 않은 불안한 이미지를 떨쳐내는 건 숙제로 꼽힙니다.
송영길 대표 이 후보의 정책 전폭 지지하고 있죠. 경쟁력이 있다, 지지율이 오를 거다, 지원 사격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체커도 앞서 언급을 했지만요. BBK로 아무리 이명박 때 공격을 했지만 우리가 엄청난 표로 졌다라고 했는데요. 대장동 의혹을 BBK에 빗댄 겁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의혹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하지만 결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후보를 이명박 씨에 빗대는 것, 그리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건 송 대표도 알고 있을 듯한데요. 정치에서 추진력 있는 모습, 계곡 밀어버리고 이런 것들 참 누구랑 스토리가 닮아 있어요. 저희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 그 민주당에서 항상 존경에 맞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랑 아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개척용 스토리만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감동하는 시대는 지났다. 글쎄, 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디스를 안 했는데 굳이 이재명 후보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네, 여기서 잠깐 이 사실, 공정, 균형, 품위를 내세우고 있는 저희 JTBC에서 꼭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죠. 전하, 신체커, 백반장은 MZ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인지 잘 알지만요. 세대가 갈리는 우리 조멘토와 유 실장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을 보면요. 이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M세대와 G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시사상식이 좀 부족한 박마커가 잘못 분류를 한 건데요. 1980년에 태어난 이 조멘토부터 신체껏까지는 M세대, 또 90년대생인 백반장은 G세대입니다. 굳이 세대를 가른다면 이 복국장과 나머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별명이 류민지일 정도로 이 MZ세대가 확실합니다.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네, 윤 후보만큼이나 이 후보 역시 2030 이 MZ세대 표심 잡기에 열심이죠. 청년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도 더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2030이라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이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또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네, 다만 이 후보가 말한 우리 자체의 가상자산 시장, 이 K코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가상자산입니다.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발행 주체가 달라지면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상자산을 제도화를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지금 현 정부의 정책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잡코인이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잡코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헛소리 NFT를 발행하면 재미라도 있고 시장 가치도 있을 겁니다. 네, 이 후보 며칠 전에 이 부인 김혜경 씨가 다쳐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라고 하루 일정을 취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 후보의 폭행 때문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 네티즌 2명을 고발하는 등 강경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당시 구급차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인 김 씨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고 연두색 옷을 입은 이 후보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들것에 실려서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모습도 담겼는데요. 배우자 실장인 이혜식 의원은 실진에서 열상을 입은 부인을 구급차에 싣고 가는 심정이 어땠겠냐라고 쓰면서 패밀리스트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뜻의 패밀리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합성어인 듯한데요. 이 후보와 3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 사이에 금슬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김혜경 부분을 안 지가 저도 한 30여 년 가까이 되지만 굉장히 좋은 사이고 우리 김혜경 우리 사모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배우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마음의 부담이 늘 많은 거죠, 사실은. 네.
네, 이 후보의 오늘 행보도 좀 더 살펴보면요. 존 오소프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본인의 역사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한일 합방과 을사조약이 가능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이유,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일종의 반미 정서를 드러낸 셈인데요. 넉 달 전에는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면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이 후보의 역사 인식, 국민의힘과는 분명히 그 선을 긋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은 있는 것이죠. 네, 부인 김혜경 씨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 CCTV 외에도 119 구급 일지 등을 오늘 오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소방서가 이 구급대원들에게 갑질을 했다, 이런 온라인상의 루머 역시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후보의 메타버스 타기, 바닥 민심 훑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닥 민심 훑는 이재명 지지율 반등할까? 김혜경 손 꼭 잡은 CCTV 공개.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있었던 속보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이 부인 김혜경 씨의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구급차 CCTV에 이어서 119 신고 기록과 구급 일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휴대전화로 119에 앰뷸런스를 요청하고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고 얼굴에 열상이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급 일지에는 환자가 오심, 구토, 설사,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왼쪽 눈 부종과 열상 2cm가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김 씨는 구토 후에 의식을 잃었고 그때 왼쪽 눈을 부딪혔다고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의사 출신인 의원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급성 위장 간염 약물을 치료받았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소위 폭행에 의한 상처라는 주장,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네, 진채거. 지금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당 소방서가 김혜경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3명을 퇴근한 이후에 다시 소방서로 불러내서 30여 분간 주요 인사 소위 VIP 이송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대선 후보 가족을 이송해주고 다시 불려가 3시간 조사를 받은 게 정상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의혹에 대해서 소방본부 측은 상황 파악을 위해 다음 날 오전 구급대원 3명을 불러 조사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질책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구급대원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말아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소방대원들을 닥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식 의원은 아까 이제 유 실장 얘기대로 가짜 뉴스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왜 사진만 공개했느냐 이런 걸 묻는 질문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CCTV의 영상이 아닌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후보와 김 씨는 선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찬성을 했는데 의료진인 의사 출신인 이 신 원내대변인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의 영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폭행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걸 밝히는데 기록 일지, 의무 사본 기록 등으로 충분하다 본 겁니다. 네. 자, 앞서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앞서서 이제 오늘 오전에는 구급차 CCTV 사진도 공개를 했잖아요,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그 선대위 차원에서 먼저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인데요. 김혜경 씨의 부상이 가정폭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온라인상 루머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을 고발하기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강경 대응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의혹 제기가 조금 심하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막 고소 고발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 해명이라고 막 이렇게 해명이라고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처음에 보도를 보고 느꼈던 거하고 이 해명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거꾸로 뭐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문제의 가짜 뉴스를 직접 봤냐면서 너무 악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쓰러진 당일 가짜 뉴스가 캡처된 문자 메시지가 700에서 800건이 왔다고 했는데요.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유포, 확대되고 있는 징표라고 본 겁니다. 2012년 당시 시발단까지 거론하면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생을 사신 분 같고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국민들은 영부인이 되실 분들에 대해서 봐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미스테리를 풀어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대로 뭔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차제에 가짜 뉴스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 이제 대선 전국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폭 연루서를 국민의힘에 제보한 박철민 씨도 또 검찰에 오늘 고발 조치했죠.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미국의 이제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만났는데 그 얘기는 이따 톡쏘는 정치에서 할 거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와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이 후보는 일본이 한국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지원 덕에 전쟁에 이겨서 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한미 안보 동맹을 넘어서 군사 경제 교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 확대 구축을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이 올해 34살로 최연소 상원 의원인데요. 인권운동가인 소프 의원의 어머니는 애틀란타 소녀상 건립운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 후보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는 소프 의원의 한반도 미래 목표가 뭔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비핵화다. 그리고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으로 북한이 해외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미 국무부 태평양 차관보를 만났는데 그 얘기는 이따 톡쏘는 정치에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닥 민심 훑는 이재명, 지지율 반등할까? 김혜경 손 꼭 잡은 CCTV 공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2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묶어두고 싶은 신혜원 체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체커, 어떤 소식이 가장 궁금한가요? 저도 TV 백반장 옆에 이렇게 묶여있고 싶습니다. 오늘의 픽은 픽이 아니죠. 네. 제 선택은 발묶인 승객들입니다. 결정적인 힌트이지만. 네.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 소식, 발묶인 승객들인데요. 항공사 진에어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탑승 수속 등에 이용하는 여객 서비스 시스템이 새벽부터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이 발권과 수화물 처리 등을 일일이 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는데요. 전국 공항의 진에어 카운터에는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고객들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상황입니다. 진에어 측은 해외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회사인 대한항공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항공편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공모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 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특별보좌관 박모 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양 의원과 공모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양 의원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공모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선물 명단 보고와 지시 여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박 씨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박 씨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후 지난 7월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105세 할머니입니다. 최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지난 6일 전미 시니어 경기 대회 육상 100m 경기입니다. 백발의 곱슬머리에 빨간 꽃을 한쪽 귀에 꽂은 여성이 1분 2초 9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동나이대 세계 기록을 세운 주인공은 바로 올해 105세의 줄리아 호킨스 할머니입니다. 퇴직 교사인 그는 100세가 되던 2016년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미 시니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 있습니다. 호킨스는 기록에 대해 1분은 넘기고 싶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면 오래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네, 정말 100세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대목이 더 놀랍네요. 자,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기존의 윤석열 캠프를 사실상 해체하고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건 선대위 합류 조건인데요.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다시 한번 윤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부에선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김 전 위원장을 흥선대원군, 또 윤석열 후보를 고종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여부를 놓고 국내인 윤석열 후보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의 대선 상황부터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소환했습니다. 강한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 후보, 하지만 서민적인 풍모를 앞세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때 보면은 아직도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실질은 내용은 어떻게 될 망정 민주당 쪽은 서민에 가까운 정당.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국민의힘,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 속엔 기득권 정당이란 겁니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대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변화의 핵심, 결국은 사람이죠. 그런데 윤 후보의 주변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라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겨울 가서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거의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다 갈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잘 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캠프 주변에 꼬인 파리떼를 박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씨까지 소환해 일침을 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죠. 후보의 눈을 흐리게 하는 문고리 3인방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금 후보는 냉정한 판단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과 선거를 치를 순 없다는 주장입니다. 입에선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중심엔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전권을 부여받았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겠죠.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구상이라는 걸 실현시키려면은 상당한 권한을 좀 줘야 되는 건 맞다. 이른바 파리떼 박멸론도 이 대표 입에서 시작이 됐죠. 그럼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했을 시점부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냐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더 윤석열 후보가 냉정해져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 대표가 윤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윤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선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른바 당심의 입김을 행사했던 강성 유튜버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준다라. 이 대표가 움켜쥐고 있는 당권부터 후보에게 내놓으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한테 갔는데도 지가 막 설치고 날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어디다 감히 이런 짓을 합니까? 당원 소환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든지. 당원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 게시판엔 이 대표를 소환해야 한다. 당 대표직을 박탈시키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당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당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죠. 당 원로들도 이른바 김종인 정권론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한마디로 별스럽다는 겁니다. 별스럽게 무슨 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의 정권을 갖고 뭐 또 선거판에 들어가면요. 총괄선대위원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각 분야별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킹메이커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걸 요구한다면 그 선대위원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란 자리, 캠프 내에서 업무상 교통정리 정도만 잘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바란다면 하지 마라. 김 전 위원장의 아킬레스 건도 슬쩍 건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부패와 전쟁한다, 부패 특결한다 이걸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는 뭐 권력형 부패 이런 건 뭐 못 보겠다. 그건 자기가 무조건 없애겠다. 정권 잡으면 이런 것 아닙니까? 네네. 주 구호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권력형 부패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전권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일을 할 여건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캠프 내에서 교통정리만 할 생각은 아닌 거겠죠?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 윤 후보에 대한 신뢰가 100%는 아니라고도 밝혔는데요. 연인 사이에 밀당을 보는 듯도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팝콘각인데요. 슬쩍 불쏘시개도 투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드리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서 볼 때는 흥선대원군 김종인, 어린 고정 윤석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엄격결에 대원이 대감이 된 김 전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버럭을 했죠.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흥선대원군을 누가 흥선대원군을 해?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지금같이 뭐 지금 우리나라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인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만해요. 이른바 상황론, 대통령 중심제에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선거판에선 말이 됩니다. 자, 2017년 대선 당시 안찍박이란 이야기가 있었죠.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된다. 이른바 박지원 상황론이 불거졌었는데요.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상황은 박지원이고 또 안철수 태상황은 김종인이고 홍준표 상황은 국민이고 이 나라 서민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당이 분석한 패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상황론이었습니다. 경쟁 후보자들이 박지원 상환론과 같은 프레임을 가동할 안 후보의 리더십은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오히려 호남에서 평양 특사와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변함으로써 상환론 프레임을 강화해주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김종인 상황론,
사실 민주당보다 먼저 꺼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저는 모실 상황이 없습니다. 상황에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못났습니다. 누구에 기대어 하는 정치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순간 깔려 죽습니다. 청년 투심이 아쉬운 상황이죠. 윤석열 후보 쪽에선 어떻게든 홍 의원을 모시려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께서도 지금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 노력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도 그러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끌어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나요? 글쎄요, 홍 의원의 고민은 이미 끝난 듯 싶습니다. 비리와 부패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못을 박았는데요. 윤석열 선대위 대신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홍 의원은 캠프 해단식에서 청년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었죠. 오는 일요일 청년의 꿈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록 무야홍 바람은 멈춰섰지만 무청홍, 무조건 청년 대통령은 홍준표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톡수는 한마디 홍 의원의 말로 정리합니다.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20대 청년입니다. 사진 좀 찍으세요. 떨어진 사람은 안녕하세요. 저 18살. 진짜 응원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원입니다. 저희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이제 청년들하고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겠다는 그 뜻이지 그 새로운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별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지 모르지만 일요일에 공개한다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정치부회의 때 한번 짚어보고요. 윤석열 후보를 뭐 직접 돕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행보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을 좀 짚어볼게요. 그동안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봉하마을을 찾았잖아요. 영호남을 횡단하는 그런 일정을 했는데 오늘은 외교 행보를 펼쳤죠, 유 실장. 네, 오늘 오전 당사에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와 만났는데요. 윤 후보는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안보뿐 아니라 보건, 행정, 기후 등 모든 분야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도 미 국무부와 아시아 쪽 일을 하면서 지역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면서 미국에 한국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ON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들과 만났네요. 네, 그 자리에서 윤 후보가 자신이 구상한 외교 정책을 풀어냈습니다. 우선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부국 강병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 억제력 확충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요. 국제 공조를 주도해서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또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이라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 개방 정책을 모색을 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포괄적 전략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해 아태 지역 평화 번영의 주축도를 놓고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는 정경 분리와 공동 이익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다고
고위급 그 전략 대화 정례를 제안했고요. 일본을 향해선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개막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조멘토가 설명했지만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두 사람이 뭐 관계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캠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김종인 전 위원장 본인이 정책적 방향을 잡고 선대위를 끌고 가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데요. 김 전 위원장은 정권 교체 요구나 반 이재명 정서만으론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밝힌 빈곤과의 전쟁 선포나 후보 선출 직후 50조 원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도 김 전 위원장의 구상이었다는 후문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대선 본선 슬로건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후보도 김 전 위원장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하죠. 다만 이제 그동안 도와줬던 캠프 인사들을 좀 일종의 정리하라는 또 이제 파리 때 프레임으로 인해서 정리하라는 그런 요구를 또 마냥 또 받아들이기는 또 부담이 되는 일이잖아요, 류 실장. 그렇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인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듯한데요. 특히 캠프 초기에 큰 역할을 한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장 의원의 경우에는 캠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윤 후보도 그걸 충분히 인정해주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장 의원의 비서실장 카드에 대해서 비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김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윤 후보가 이 김 전 위원장과 이른바 밀당을 통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뭐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다음 주쯤까지는 윤곽이 드러나겠죠? 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조직도와 기구표 초안을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자리를 맡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는데요. 윤 후보는 당 전체가 참여하는 선대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전형적인 선대위의 틀은 깨고 싶어 한다는 후문입니다. 국민의힘 바깥 인사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통합위원회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공감정책단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20일까지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적어도 15일까지는 조직도 초안이 완성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윤석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만나서 선대위 관련 쟁점들을 정리할 거란 관측인데요.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은 건 일단 상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선대본부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군으로는 권영세 의원과 임태희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총괄선대본부장을 여러 명이 나눠서 맡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신체커, 국민의힘 지지도가 약간 빠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11월 둘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입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내렸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4%포인트 오르면서 양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아닌 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진 배경으로는 경선 이후에 선대위 구성 문제를 놓고 생긴 당내 잡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는 후보나 당의 경쟁력과 관계없는 기술적인 등락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선거 기간 이후 보통 2, 3주 뒤에 과대 표집됐던 지지율이 조정기를 겪는다면서 다음 주의 지지율 정도가 실제 안정화된 지지율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일단 운을 띄웠고요. 주말 사이에 또 논의가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톡 쏘는 정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권 요구, 김종인 허수아비 노릇 할 수 없어. 우원식, 윤석열 고종, 김종인 대원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제3지대 후보들인데요. 특히 심상정 안철수 후보 한 명은 노동, 다른 한 명은 과학을 주요 아젠다로 선점한 상태입니다.
양당 후보들에 대한 양비론도 펼치고 있는데 박준우 마커가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자기소개서에 나올 법한 질문인데요. 박마커는 천사고 류 실장은 악마다.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막상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보다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가끔 나조차도 나 자신을 모르겠을 때가 있죠. 복잡, 다단하고 난해한 인간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니 그야말로 고문인데요.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한 단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떨어져 있었던 과학기술과 외교가 한 몸이 되어서 국가의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다.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은 노동, 안철수는 과학입니다. 줄여서 노동상정, 과학철수라고 부르면 될 듯한데요. 두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선점한 아젠다죠. 먼저 심 후보의 주력 상품은 주 4일제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일 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주 4일제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는데요. 주 4일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미래입니다.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에서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 4.5일제 등 다양하게 주 4일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내년부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서 2023년에는 한번 시범 운영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 그렇다면 우리 가정회가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목요일까지면 딱 주 4일 회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류 실장, 왜 맨날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면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마커가 유 실장을 매우 좀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 실장이 발제 2개 한다 그러면 제가 허용할게요. 그럴 생각 없죠? 국장부터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네, 좋아요. 아무튼 저는 그 국장이 오케이 하신 걸로 알아서 알아듣겠고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엔 우리 류 실장이 실장 겸 마커로서 발제를 2개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의원 분들, 우리 류 실장에게 많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주 4일제는 아직 이르다. 이런 반대 의견도 많은데요. 주 4일제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심 후보, 이런 걱정을 불식시킬 만한 보관은 있는 걸까요?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도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들에게는 최소 노동 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화면 정치 대비 이후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안철수 후보의 관심사, 바로 미래죠. 이번엔 과학기술 초격차에 방점을 찍고 대선 레이스를 펼친 중인데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5개의 과학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해서 다른 나라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안 후보는 최근 1일 1과학 행보 중인데요. 최근 행선지를 보면 친환경 수소 생산 설비 업체, AI 반도체 개발 기업, 카이스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입니다. 오늘은 OTT 플랫폼 기업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K 콘텐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사실 뭐 통신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도 소송이 붙고 있지만 아니 최소한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지.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전략은 비슷합니다. 결국은 거대 양당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존재감을 키우는 건데요. 그러려면 양비론밖에는 답이 없겠죠.
다만 모두 까기의 대상은 같아도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심 후보는 대츠 노노형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둘 모두 틀렸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 5년 후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안티페미니즘을 기치로 건 분들이 유력 주자들이라는 점에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들이 이대남 표심을 잡아보겠다며 안티페미니즘에 부응하는 정책을 쏟아낸 데 대한 비판인데요. 반대로 심 후보의 타깃은 갈 곳을 잃은 이대녀이기 때문이겠죠. 이대녀의 표심은 양당 후보 모두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없다, 모른다라고 답한 그 후보 비율이 이대녀에선 47%에 달했습니다. 25%를 나타낸 이대남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가 나온 건데요. 심 후보는 이 틈을 노려서 이대녀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한 건데 든든한 당내 지원군도 있습니다. 일부의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남성분들이 과도하게 주장하시는 뭐 여성가족부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과다 대표된 목소리에 지나치게 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귀를 기울여서 그런 아주 우리 사회의 성평등 토양을 해치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도 원래는 대츠 노노형이었는데 최근 전략을 일부 수정한 듯합니다. 출마 선언 때만 하더라도 제3지대가 대선판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일었는데요.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에 눌려 있는 걸까요? 현재로선 한 자릿수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양당 후보들의 비호감도를 키우고 반대로 자신의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했었죠. 역효과가 난 걸까요? 정작 최근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호감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0.5%가 안 후보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양당 후보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장점 어필에 나섰습니다. 자기 PR형으로 거듭난 건데요. 안 후보가 스스로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 바로 기부천사입니다. 우선은 저는 가장 깨끗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 절반을 기부했는데 다른 두 분은 얼마나 기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두 후보와 달리 도덕성 리스크가 없는 후보라는 뜻이죠. 둘째는 경험 부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만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만 과학기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만 미국, 유럽에서 학교 나오고 중국, 일본에서 사업을 해본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안철수로서 팬데믹 상황이 또다시 오더라도 가장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론 의정 경력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만 3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회의원 38명 당선시켜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의정 활동을 해본 유일한 후보죠. 안 후보가 사실 이렇게 자화자찬에 강한 스타일인지는 미처 몰랐는데요. 덤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남성 후보 중에 저만 군대 다녀왔네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이거든요. 앞서 안 후보가 연일 과학기술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행보와 디스를 결합했다고 해야 할까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양당 후보와 초격차가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 사과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던 날이죠. 같은 날 안 후보는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윤 후보의 광주행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학기술을 통한 5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그 공약을 내세우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양당 후보들과는 달리 자신은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오늘 OTT 플랫폼 기업 방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법만 공부하고
법이라는 게 과거의 일을 정리하는 거여서요.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권이 워낙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는데 동굴 안의 개구리더라고요. 동굴 안의 개구리,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노동상정과 과학철수에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색깔은 다르지만 그래도 거대 양당 타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죠. 둘의 대선 행보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아니면 나비 효과를 거둘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노동상정과 과학철수, 목표는 같아도 방식은 다르다. 네. 남자 대선 후보 중 저만 군대를 갔다 왔다. 이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뭔 소리냐 이렇게 발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월남전 참전 유공자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호국원에 묻힐 자격이 있는 참전 용사고 다른 후보와 나를 비교하는 건 불쾌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허경영 대표의 그런 또 반박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합류설에 대한 앞서 이제 저희가 톡소론 정치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봤잖아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할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 후보가 모든 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을 누가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감으로 평가받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 대 대통령 후보로 싸우는 것이지 제가 다른 선대위원장 분이나 선대본부장 분과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감옥 갈 게 불 보듯이 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또 반으로 갈라져서 아마 문재인 정권 5년보다 더 극심하게 앞으로 5년간 내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이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면 우리 조선 말기처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할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안 후보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재차 선을 거는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체 국민들 중 양당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이 가장 많다. 이분들에게 비전과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선택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 남은 기간을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나나 우리 당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면서 통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야권의 지지 기반을 넓혀서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당원들이 정말로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당 대표를 할 때 제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하고 싶은 말에 10분의 1만 한 것이라면서 당대표가 미리 먼저 말해버리면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죠. 네, 그 새로운 물결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 제안과 관련해서 본인의 돈이라면 결코 그렇게 쓰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도 대선 전인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맞장구 친다면서 방향도 틀렸고 재정에 1도 모르는 포퓰리즘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김 전 부총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40% 이내에서 관리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불과 3년 만에 51%로 급상승했다. 매우 경계해야 할 추세라고 한 겁니다. 또 세입 예산보다 더 거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라면서 금년에 들어올 돈을 납부 유예 방식으로 내년에 받겠다는 발상, 국세 징수법에 저촉되는 꼼수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윤석열 후보에게는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란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앞선 책에 대해서는 수모를 견디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윤 후보에게 추천한 책에 대해서는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검사라면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자기 일을 대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문학소녀 류민지인 제가 해당 작품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소련의 전체주의의 실상을 세계에 폭로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작품입니다.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담았고요. 솔제니친은 이 작품으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라는 책은 올해 나온 책인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정명원 검사가 썼습니다. 검사하면서 여성이자 엄마인 저자의 소회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문학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소녀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빈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상정과 과학철수 같은 듯 다른 양비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벌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중간중간 얘기가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정치 뉴스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 아까 유미자라고 한 거죠? 너무 심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면담을 하라고 MZ가 그렇게 좋아요?